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좀 막막하신가요? 1인 창조기업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죠. 오늘은 바로 이 1인 창조기업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2025년에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정부 자료랑 최신 정보들 모아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정의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정보들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네.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의 조건부터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 종류, 특징,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세금 혜택까지 이걸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1인 창조기업, 이게 뭔가요? 법에 딱 정해진 정의가 있다고요? 네. 법에서는요. 창의성이랑 전문성 이걸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 그리고 중요한 게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상시근로자 없음. 네. 여기서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같은 거고요. 전문성은 그 분야 지식이나 경험, 자격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상시근로자 없음 조건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별로 프리랜서를 잠깐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단기 아르바이트 쓰는 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고용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된 정규직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이나 단기 근로 계약처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면 그건 상시 근로자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하, 고용보험 가입 여부군요. 네. 근데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인 창조기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스타트업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법정 요건을 딱 맞춰야 지원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청년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것도 따로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경우요. 법인이면 청년 대표 지분이 더 많아야 하고요. 아니면 청년 개인이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청년 1인 창조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지원 사업에서 좀 우대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 트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청년 창업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모든 업종이 다 1인 창조 기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제외되는 업종들이 법령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광업, 담배 제조업, 건설업 같은 거요. 또 도소매업도 안 되는데 전자상거래는 번창고요. 숙박이나 음식점업, 부동산업 이런 것들도 제외됩니다. 왜 그런 업종들은 제외되는 걸까요? 혹시 이유가? 글쎄요. 아마도 그런 업종들은 이미 다른 종류의 정부 지원 제도가 좀 있거나 아니면 창의성이나 전문성 기반이라기보다는 다른 특성이 더 강하다고 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원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나 국민연금 가입 내역 같은 서류로 이런 요건들을 다 확인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확인 절차가 있네요. 근데 이미 45만 개가 넘는 1인 창조기업이 활동 중이고 연평균 매출도 2억 7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큰데요. 그렇죠. 물론 그 평균 매출이라는 게 아주 성공한 소수 때문에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직원을 좀 뽑아야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럼 그동안 받았던 1인 창조기업 혜택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 성장을 멈춰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특례 제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해서 1인 창조기업 요건을 이제 벗어나게 되더라도요. 그 사유가 발생한 해 다음해부터 최대 3년까지는 1인 창조기업으로 계속 인정을 해줍니다. 오, 3년이나요? 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인 셈이죠. 와, 3년 유예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혹시 조건 같은 건 없나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요.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연속으로 있었어야 해요. 아, 처음부터 직원을 썼으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고 시작했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중소기업이랑 합병하는 경우 혹은 뭐 창업하고 1년 안에 너무 커져서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이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K-스타트업 웹사이트 가시면요. 1인 창업기업 자격 여부 확인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간편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K-스타트업에서 확인이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볼게요.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부터 알아볼까요? 동류가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2025년 정부 통합 공고를 보니까요. 100개가 넘는 기관에서 400개 이상 사업을 통해서 예산 규모가 약 3조 3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창업 지원에요. 와, 3조 3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지원 유형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융자,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이고요.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템 개발이나 뭐 마케팅 같은 걸 돕는 사업화 지원이 한 7,700억 원 정도? 그리고 기술 개발 자금인 R&D 지원이 한 6,300억 원, 또 사무공간이나 보육 지원이 한 1,500억 원, 뭐 이런 순서예요. 대부분의 지원은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요. 와, 진짜 다양하네요. 융자, 사업화, R&D 공간 지원까지. 근데 이렇게 종류가 많으면 뭘 신청해야 할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특히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뭐 예비 창업자나 초기 기업에게 좀 유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너무 많은 프로그램 이름에 막 압도되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우선 초기 사업 자금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면 창업 패키지 사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 창업한 지 3년 안 된 초기 기업, 또 3년에서 7년 차 되는 도약기 기업 이렇게 단계별로 딱 맞춰서 사업화 자금이랑 교육, 멘토링 이런 걸 제공해요. 아, 패키지요? 단계별로? 네, 이건 K-스타트업 포털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락 패키지 이렇게 공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 기반 아이템이다 이러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일명 디딤돌 R&D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좀 더 좋게 만드는 거, 이런 R&D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아주 유용하죠. 디딤돌 R&D. 이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건 정부 R&D 종합관리 시스템 아이리스라는 곳에서 찾아보셔야 해요. 아이리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요? 민간 투자랑 정부 지원을 같이 받고 싶다. 그러면 팁스, 즉 팁스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건 좀 독특한데요.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사,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먼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요. 그렇게 투자받은 기술 스타트업에게 정부가 R&D 자금 같은 걸 추가로 이렇게 매칭해주는 방식이에요. 오, 민간 투자를 먼저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먼저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나중에 후속 투자 받을 때도 좀 유리할 수 있죠. 이건 팁스 공식 사이트에서 협력 투자사들을 확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군요. 팁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가를 위한 종합 지원으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대표에게 사무공간부터 시작해서 교육, 코칭, 사업화 자금까지 그냥 패키지로 쫙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와, 유형별로 딱딱 나눠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네요. 결국 내 사업의 지금 단계가 어디고 성격이 뭔지 이걸 파악해서 맞는 지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런 지원 사업에 뽑히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시장은 있는지, 경쟁자보다 뭐가 나은지, 돈은 어떻게 벌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해요. 그냥 아이디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현 계획이랑 성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딱 제시해야 하는 거죠. 하긴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실행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어떤 가이드에서는 사업계획서가 합격의 80%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필요하다면 뭐 특허나 디자인권 같은 거, 아니면 고객 인터뷰 결과나 시제품 테스트 자료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미리 좀 갖춰두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 K-스타터 포털이나 각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미리 준비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공고 뜨고 나서 준비하려면 너무 바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앙정부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엄청 많이 한다고요. 이건 또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지자체 지원 사업이에요. 전국 17개 시도랑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총 한 340여 개 사업, 예산으로는 약 1,75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점은 그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지원이 많다는 거죠. 오, 1,750억 원이면 이것도 꽤 큰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군데만 좀 맛보기로 알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창업 허브가 정말 많잖아요. 공덕, 창동, 성수 뭐 이런 거점별로 입주 공간이랑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또 뭐 핀테크나 바이오, AI 이런 특정 산업 분야를 딱 정해서 집중 지원하기도 하고요. 서울은 역시 인프라가 좋군요. 다른 지역은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양, 물류, 영화 이런 지역 특화 산업이랑 연계한 창업 지원이 좀 눈에 띄고요. 아니면 아예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는 아무래도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나 바이오 분야 지원이 활발하고 또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아, 지역 특색이 확실히 있네요. 네, 또 광주처럼 여성 창업이나 재창업 지원에 좀 특화된 것도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농생명이나 아니면 요즘 뜨는 기후테크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마다 주력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와, 진짜 지역별로 색깔이 엄청 뚜렷하네요. 그럼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본인이 사업을 하려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관련 메뉴를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 사업처럼 K-스타트업 포털에서도 지역별 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긴 합니다. 아, K-스타트업에서도 지역 정보가 있군요.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이랑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정말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랑 K-스타트업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이제 지원금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세금 혜택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업 초기에는 정말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업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인데요. 조건만 잘 맞으면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100% 감면이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와,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가능합니다. 핵심은 크게 한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는 창업 지역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있거든요. 서울 대부분이랑 일부 경기, 인천 지역인데 이 지역 밖에서 창업하는 게 유리해요. 수도권 밖이요? 둘째는 창업자 연령,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에게 혜택이 큽니다. 셋째는 연수입. 연수입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율이 높아져요. 지역, 나이, 수입. 이 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이걸 조합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했다. 그러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가 100% 감면입니다. 와, 100%?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요. 연수입이 8천만 원 이하다. 그래도 5년간 100%고요. 이것도 100%요? 네.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했더라도 청년이거나 아니면 연수입 8천만 원 이하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창업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와, 이건 뭐 지역이랑 나이, 수입에 따라서 감면율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이건 창업하기 전에 미리 좀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세금 깎아준다더라 이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유리할지 따져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으면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벤처 인증이요? 네. 특히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컨텐츠 제작, 연구 개발 같은 신성장 서비스업 이걸 영위하는 벤처기업은요. 처음 3년 동안은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직원을 더 고용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또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긴 한데 혜택이 정말 크네요. 어떻게 해야 이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지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해당하고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세금 깎아준다 이 사실만 알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가라면 수도권 박창업을 한번 고려해볼 요인이 생기는 거고 또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되는 거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소득세, 법인세 말고 또 다른 세금 혜택도 있나요, 혹시? 네, 사업용 부동산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창업하고 나서 4년이나 5년 안에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는 건물이나 토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 역시 조건에 따라서 최초 3년 동안은 100% 면제, 그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까지요? 와. 다만 이 부동산 혜택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요. 감면받은 후에 일정 기간, 보통 3년인데 그 안에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요. 함부로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조건이 있군요. 잘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세금 혜택 진짜 알면 알수록 복잡하긴 한데 그만큼 쏠쏠하네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전문가랑 상담을 하거나 관련 규정을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괜히 잘못 신청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골치 아프니까요. 세무사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또는 소수 공동사업자가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것. 네, 그렇죠. 하지만 사업이 커져서 직원을 고용해도 3년 동안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 특례제도가 있다는 점. 맞아요. 3년 유예. 그리고 2025년에도 중앙정부랑 지자체에서 사업 단계나 유형에 맞게 정말 다양한 지원, K-스타트업 포털 꼭 기억하시고요. 네, 정말 많죠. 마지막으로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감면 가능한 소득세, 법인세 혜택이랑 부동산 세금 혜택까지.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또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찾아보면 든든한 지원군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걸 전략적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뭐 자금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전문가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창업가들하고의 네트워킹, 저렴한 비용의 사무 공간 같은 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이런 직접적인 지원 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간접적인 지원들, 그러니까 사람과 기회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 요정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